네, 앞으로 취임 3년 그리고 소회 남은 2년의 국정 운영 방향 여러분께서는 보고 오셨습니다. 네, 앞으로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길 구체적으로 얘기해보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초대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박수현 전 의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대통령의 연설은 36분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질의응답 포함해갖고 예정됐던 시간을 거의 맞춰서 진행이 됐는데 쭉 지켜보니까 코로나19와 그 이후의 상황들 그리고 남은 2년 동안의 국정 운영 의지 이 정도로 압축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지금 국민 여러분께서도 보셨고 저도 이걸 실시간으로 보면서 좀 정리를 좀 해보았는데 대체적으로 오늘 그 코로나19 상황이 반영된 또 특별하게 집중된 그런 특별 연설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예. 제가 볼 때는 한 4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지난 3년을 회고하고 국민께 감사를 드리는 전반부가 있었습니다. 3년 동안 하루하루가 살 얼음판이었다 이렇게 회고를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께서 힘과 용기를 주셨고 한결같은 지지와 성원을 주셨기 때문에 해올 수 있었다 이렇게 감사를 드렸죠. 두 번째는 지금 그 코로나19라고 하는 세계적인 격변기를 맞이해서 여기에 대한 특별한 말씀들을 쭉 이어가셨습니다. 이 위기를 기회와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자 정면 돌파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우리가 그동안은 세계 속의 대한민국이라고 해서 n분의 1이라고 하는 이런 의미였다면 이제는 세계를 선도해가는 대한민국이다라고 하는 특별한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선진국이라고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겸손하게 이야기하면서도 우리가 선도 국가가 되겠다라고 하는 특별한 용어를 사용한 것이 눈에 띄는 그런 일입니다. 그리고 이 생활 속 방역으로 이 전환이라고 하는 것이 코로나 이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경각심을 강조를 했고요. 다만 정부와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을 하고 복수 차관 제도의 도입이나 감염병 전문 병원, 감염병 연구소 이런 것들을 설립해서 앞으로 이것이 차칫 아주 주기적으로 일상화될 수 있는 감염병에 대해서 공공 보건의료 체계를 더 강화해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특히 이 분야에서는 국회에서의 법과 제도의 뒷받침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국회 협조를 특별히 당부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에 집중한 분야였죠. 100년 전의 대공황과 비교될 정도로 이렇게 됐다고 말씀하시고 우리 상황에 대해서 4월 수출 실적이 급감을 했기 때문에 99개월 만에 무역 수지가 적자를 기록했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또 거기에서 잊지 않고 말씀하신 게 고용의 충격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경제 전시 상황이다 이렇게 진단을 하면서 정부 대책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파격적이고 신속한 비상 처방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GDP의 10%가 넘는 254조 원을 기업 지원과 일자리 대책에 투입하겠다 말씀하셨고요. 국민께도 특별히 당부를 드렸습니다. 국민께서도 경제의 주체로서 방역 활동에 함께 수칙을 지키면서도 소비와 경제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 이렇게 당부를 하는 모습도 보였죠. 특히 경제 분야에서는 4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선도형 경제. 대변인, 이 이제 경제 분야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이제 하나하나 세세하게 좀 짚어보도록 하고요. 저희가 뭐 정리를 너무너무 잘해주셔갖고 그런데 여기서 말씀을 다 하시면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대통령은 마무리해 주시죠.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면서 위대한 국민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다 함께 가자 이렇게 당부하시는 말씀으로 마쳤습니다. 네, 전반적인 내용 짚어주셨고 이제 하나하나 내용을 이야기해보기에 앞서서 오늘 장소 보여드렸던 데가 청와대 춘추관실인데 그렇습니다. 이게 대통령의 의중이 많이 반영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보통 저희가 들리기로는 연설 초안문이 나와도 대통령이 직접 연필지고 하나하나 다 수정을 한다고 들었거든요. 직접 옆에서도 봤던 장면이셨을 것 같아서 좀 관련된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법률가 출신이셔서 그런지 어떤 서류를 굉장히 꼼꼼하게 이렇게 작성하시고 읽는 습관이 몸에 배이신 것 같아요. 회의할 때도 늘 그렇습니다. 어떤 참모보다도 더 집중해서 그 회의 자료를 꼼꼼하게 들여다보신 이런 스타일을 보여주시고요. 지금 질문하신 대로 연설문 작성과 관련해서 아마 대통령이 되시기 전에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그 민주당의 당 대표를 지내셨잖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이제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게 되는데 그 원고마저도 최고위원들 회의 시작이 됐는데도 그때까지도 직접 수정하시는 그런 꼼꼼함을 보여주시고 있는데 아마 대통령이 되셔서도 이제 그렇게 이제 하시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것은 아마 국민께 드리는 정치 지도자의 말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아마 본인이 몸으로 실천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예, 대통령의 오늘 연설 중에서는 코로나19에 대한 우리 방역 체계에 대한 굉장히 자부심이 또 느껴졌고요. 의료진에 대한 또 감사함을 전달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향후에 이제 경제를 어떻게 되살리느냐 그 방안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특히 그 국민들에게 어떤 감사하는 마음, 국민들에게 자부심을 불어넣는 마음 이런 것들이 구구절절 이렇게 느껴지는 부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것이 어떤 그 정부나 청와대가 잘해서라기보다는 국민들께서 직접 나서주셨고 의료진들의 헌신적 봉사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우리 그 사회 공동체성을 회복하면서 한 마음으로 위기를 극복해 온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칭찬받아야 될 것은 대통령과 정부가 아니라 국민이다라고 하는 것은 지당한 말씀이시고요. 예. 그래서 대통령의 연설 시작과 마지막을 그렇게 국민께 대한 감사로 그리고 위대한 국민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아주 정말 가슴 절절한 그런 말씀으로 시작했고 마무리를 했는데 그만큼 대통령으로서 국민께 감사하는 마음이 실제로 있는 것이죠. 예. 문재인 대통령이 원래 스타일상 공감의 정치를 통해서 감동을 이끌어내는 그런 정치인 예.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여실히 보여준 그런 연설이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 대통령의 감사 인사가 정말 마음이 와닿는 게 어떻게 보면 취임 3주년이면 이게 국민들에게 중간 평가를 받는 느낌이기도 한데 이런 분위기가 이전에 있었나 싶습니다. 지금 지지율이 71%거든요. 이 지지율만 생각을 하면 저도 옛날 생각이 많이 나는데요. 네. 아마 지금도 기억납니다. 2018년 4.27 판문점 선언 이후에 바로 그 5월 첫째 주 여론조사가 지지율이 83%까지 나온 예. 적이 있었죠. 네.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의 어떤 정치 지형을 분석해 보면 대통령의 지지율 긍정평가가 60%를 넘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무응답층 한 10여 %를 빼고 나면 예. 아주 콘크리트 보수 지지층이 한 25% 정도 된다고 보잖아요. 그러면 그분들도 일부 지지하는 지지율이거든요, 이것이. 예. 그래서 아마 그렇게 이런 어떤 국난을 극복해내는데 어떤 국민의 힘을 모아낼 수 있는 것, 그것이 이제 지도력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청와대 참모들은 지지율이 높으면 불안합니다. 언젠가 예. 떨어질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저희 있을 때도 지지율이 너무 높아 걱정이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 때 41%로 당선이 되었는데 저희들 바람은 1%씩이라 조금씩 올라가지고 임기 끝나실 때는 30%대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45에서 50% 정도로 좀 네. 퇴임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청와대 참모들이 바람인데 이런 지지율이 높아진 것에 대해서 청와대가 결코 자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제 경험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 연설의 K-방역 세계 표준이다. 그리고 우리의 목표가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이다. 이번 코로나19를 통한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위상과 자부심에 대한 여러 차례 강조가 있었는데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더 이 K-방역을 강화할 것인가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을 하고 그다음에 국회가 동의한다면 보건복지부를 복수차관제로 1차관, 2차관제로 운영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국회에 또 신속한 협조를 부탁했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정부 조직을 개편하거나 제도를 만드는 일은 당연히 국회에서 입법으로 해주셔야 될 일이기 때문에 예. 국회 협조를 당부하셨는데 이것은 국회가 입장이 다를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여야의 입장이 다를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신속하게 처리되지 않겠나. 그리고 이 코로나19에 대한 그런 어떤 입법 대책이 21대 국회의 가장 첫 번째 저는 과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보건복지부를 보면 아마 예산도 복지 분야의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70%가량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이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감염병이나 이런 데 대응할 수 있는 보건, 의료 이런 분야의 예산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게 되어 있거든요. 네. 당연히 차관도 이제 복지부
복지 전문 뭐 이런 차관들이 이제 있는 것이 그래서 아마 이번 기회에 복지 분야와 국민의 공공보건 의료 분야를 각각 담당하는 1차관, 2차관을 별도로 분리하고 그러면서 예산도 이쪽 분야에 좀 더 많이 편성하는 그런 어떤 제도 개선을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아마 그렇게 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포스트 코로나 체제 어떤 보건도 정비를 하고 또 경제 문제 굉장히 주안점을 두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기자 질문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한국판 뉴딜 정책을 말하는데 이게 일회성에 그치는 게 아닌지 또 오히려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강화하면은 이게 오히려 사람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거 아니냐라는 것에 대한 걱정이 있을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대한민국의 경제 틀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께서 아시다시피 대기업, 재벌, 수출 중심으로 우리 경제를 이끌어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정말 세계 어느 나라도 경험하지 못한 고도의 압축 성장을 이루어냈는데 이제 그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런 의미를 시대적 의미를 이제 다한 경제 모델이 있었다면 이제는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이야기하는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 그리고 포용 경제 이런 말들이 이제 주로 추진이 돼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어떤 경제 패러다임의 대전환의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할 즈음에 이제 코로나19라고 하는 이런 사태가 이제 터져서 이제 안타까운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감염병은 이번 한 번만 그칠 것이 아니라 또 새로운 형태의 어떤 감염병이 올 것은 우리가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우리가 뭐 신종 인플루엔자나 그다음에 뭐 사스, 메르스 이렇게 우리가 경험을 계속 최근에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중심으로 한 우리가 방역을 아주 성공적으로 대통령도 말씀하셨지만 이 방역이 경제의 출발점이다라는 용어를 쓰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형태의 경제 모델을 이번 기회에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비대면 뭐 의료의 강화라든가 새로운 산업 분야들이 창출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은 기존에 그 해왔던 경제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유지하면서도 이 코로나19가 가져온 새로운 어떤 블루오션을 우리가 한번 보자라고 제안을 하는 것이고 아까 기자의 질문에서도 그것이 어떤 기존의 일자리를 좀 뺏어가지 않겠냐라는 염려가 있지만 대통령은 충분히 공감하는 걱정이다라고 하시면서 어떤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는 또 그만큼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충분히 커버해 나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대책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어쨌든 코로나19가 가져온 위기이면서 새로운 산업 분야, 경제 분야의 새로운 블루오션이 바로 한국판 디지털 뉴딜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전 국민의 고용보험에 대해서 기초를 놓겠다. 이른바 고용 안정에 대한 앞으로의 또 2년 동안 집중할 모습들도 강조를 했습니다. 여기도 의미가 상당히 있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국민의 일상이 지금 무너져 있다라고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안정적 직업을 가진 분들은 충격이 덜하겠지만 비정규직이나 그다음에 특수 형태 어떤 고용 종사자들, 뭐 특고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그다음에 플랫폼 노동자, 예술인, 대통령 4가지 사례를 들으셨어요. 정말 이 생활이 어떤 생계를 위협하는 뭐 이러한 어떤 지경에까지 이른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어떤 경제활동 인구가요. 저희가 2,780만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국민은 약 1,300만 정도 됩니다. 한 1,500만 국민이 그런 어떤 고용의 안정성에서 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지금 미국 상황을 비교해 보면 미국은 건강보험 제도나 의료보험 제도가 취약하기 때문에 막 한 10만에 가까운 사망자들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국민은 병원만 갈 수 있다면 좀 가게 되면 전부 국가가 책임지고 치료하고 완치까지 시켜주는 이런 제도가 있는데 이렇게 전 국민 건강보험처럼 실직을 했을 때 고용의 불안정성이 왔을 때 국가가 일정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 전 국민 고용보험을 한번 이 기회에 우리가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걸 제안했는데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그 전 국민 보험, 고용보험의 어떤 기초를 놓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집권당이 이 논의를 좀 주도해 가면서 야당과 협조해서 국회가 이 문제를 해야 할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전 국민 어떤 고용보험이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면서 그 국민 취업 지원 제도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2가지가 잘 되면 아마 지금보다는 그 고용의 안전망이 훨씬 더 강화되고 국민의 삶이 이런 어떤 특별한 상황들이 났을 때 좀 더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합의가 굉장히 필요한 일이고 장기간 시간이 소요될 일이다. 지금 시작하는 것이 적기이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박수현 대변인 청와대 재임 시절에요. 돌이켜 보면 가장 뿌듯하고 가장 인상 깊었던 사건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남북 정상회담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남북 관계는 과연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어떤 결과를 맺을 것인가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일단 경제 분야, 코로나 분야에 대한 대국민 특별 연설이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기자들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남북 관계를 또 북미 관계를 우려하는 질문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문 대통령 뭐 소통은 원활하진 않지만 하고 있고 북한의 코로나가 좀 걱정이 되고 앞으로 이렇게 협조를 하고 싶다. 그리고 소통을 하고 싶다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취임 3년을 이제 평가, 아까 중간 평가도 말씀하셨는데 보면은 어떤 대북 관계나 그다음에 국제 외교 관계에서 한계를 보인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일부 언론의 그런 비판적 평가가 있던데 그걸 뭐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그 과정을 경험했던 사람으로서 좀 다른 말씀을 좀 드려보면 뭐 국민과 시청자께서 동의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문재인 정부 초기에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계속 할 때는 당장 내일이 전쟁이 날 것 같은 그런 위기 속에 살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은 북한이 다른 어떤 뭐 도발이나 어떤 뭐 실험을 하더라도 국민들께서 그렇게 위기의식을 갖진 않으세요. 네. 결과적으로 대북 문제도 시간은 뭐 금방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건 다 아시지 않습니까? 네. 결과적으로 전쟁의 위기를 사라지게 한 대북 관계에서 저는 비교적 저희가 성공적으로 해왔다라고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국민께서도 그런 전쟁의 위험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 그건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북한 문제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외교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핵과 북한 핵의 문제, 비핵화의 문제인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남북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북한과 미국의 문제, 북한과 국제사회의 문제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가 이 비핵화 핵 문제를 주도적으로 전적으로 나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죠. 다만 그 비핵화를 촉진할 수 있는 것이 남북관계의 개선인데 예를 들어서 경협이라든가 뭐 이런 문제를 지금 얘기한 뭐 코로나19에 대한 공동 대응을 한다든가 이산가족 문제를 뭐 우리가 한다든가 이러한 남북관계 기본적 개선은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운전자가 되어서 주도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이제 구분을 해서 봐야 되고요. 비핵화의 문제는 결과적으로 미국의 상황들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자, 미국이 지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거기도 전략적으로 이 문제를 어떤 개입할 수밖에 없는 것이어서 그 상황들에 따라서 그 대북 관계 이런 문제들이 연결이 돼 있다고 보고요. 다만 대통령이 지금 이야기했듯이 코로나19의 문제 이 기회를 활용해서 남북 관계를 촉진시킨다거나 그다음에 우리가 그 남북 간의 합의가 있었던 대로 도로나 철도의 연결, 금강산과 개성공단의 재개 뭐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남북 관계를 얼마든지 촉진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데선 희망을 좀 가져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이번 달 말이면 21대 국회가 첫 선을 보이게 되는데 사실 180석에 가까운 공룡 여당이 탄생을 하면서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에 국정운영 동력을 얻었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너무 지나치게 자만하는 건 아닌지에 대한 걱정도 있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또 문재인 정부 남은 2년에 어떻게 그려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전망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기본적으로 개혁을 요구받는 그런 정부입니다. 촛불 광장에서 탄생한 정부이기 때문에 개혁은 혁명보다 더 어렵다고 합니다. 그것을 지난 3년간 국민 여러분께는 잘 지켜보셨습니다. 다당제 국회에서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돼야 될 개혁이 국회에 뒷받침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21대 국회가 출범이 되었는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180석이라고 하는 거대 여당이 되었다고 해서 이 개혁 입법을 혼자 추진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 절대 안 됩니다. 저는 어제 주호영 그 미래 통합당 신임 원내대표의 말씀을 들으면서 안심이 되던데 우리가 가진 의석수를 현실적으로 인정하면서 협상해야 된다는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바라는 것이 그거예요. 여야 간에 여당도 의석수가 압도적으로 많다고 해서 100석이 되는 야당을 너네는 상대가 안 돼라고 이렇게 무시하는 형태가 되면 서로의 반발이 되어서 안 되거든요. 야당도 그런 자세를 좀
두고 있다면 잘 될 거라고 보고요. 다만 꼭 하나, 김태년 신임 원내대표가 이야기하듯이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저는 꼭 필요한 것이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언론에도 당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네. 예. 생산성이 없잖아요. 법안이 잘 통과가 안 되잖아요. 그럼 왜 안 그러냐, 왜 안 되냐라고 보니까 제가 이제 문희상 국회의장이 비서실장을 하면서 봤던 네. 것이 뭐냐면 국회법에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법안심사 소위를 각 3일별로 하잖아요. 근데 법안심사 소위는 정쟁에 관계없이 이건 회의를 열어서 법안을 심의를 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 수 있다라고 하는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것을 예. 열어야 한다고 강제 규정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소위 자체가 안 열려서 발목이 걸리는 경우가 워낙 많지 워낙 않습니까? 많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문희상 국회의장의 제안으로 20대 국회에서는 그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야 한다라고 강제 규정으로 바꾸긴 했는데 그것도 한 달에 2회 이상 이렇게 애매하게 했는데 그것을 안 지킨다고 해서 누가 어떤 페널티를 줄 장치가 없어요. 네. 결과적으로는 국민과 언론의 감시의 몫입니다. 그래서 일하는 국회를 만들려면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정례화를 강력하게 법제화하는 문제, 이 문제를 언론과 국회가 함께 좀 만들어주면 예. 21대 국회는 생산성이 높은 일하는 국회, 실력 있는 국회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